네, 기자 브리핑 한 주간 교육 현장. 오늘은 아동학대 예방 주간을 맞아서 EBS가 집중 취재한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송성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사실 이 아동 학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적으로 이 심각성을 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학대 아동 쉼터라는 기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낯설어하고 어색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 기관의 어떤 목적이랄까 그런 것들은 무엇이고 또 뭐가 문제였는지부터 좀 다시 짚어볼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많은 분들께서 좀 생소한 개념인 게 사실입니다. 다른 청소년 쉼터나 공동생활 가정과 이렇게 다른 점이 뭐냐면 역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아동을 긴급하게 분리 수용하고 이들을 치료하는 기능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겠는데요. 네. 근데 여태까지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요. 2013년 울산 계모 사건 그리고 그에 따른 지난해 아동학대 처벌특례법 시행 이후에야 겨우 필요성이 이렇게 제기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신고 건수가 계속 늘면서 받아야 되는 학대 피해 아동들은 늘어가고 있는데 분리 조치될 쉼터는 여전히 이렇게 부족한 상황이 계속됐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취재 과정에서 쉼터가 없어서 이렇게 발생한 수많은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의정부에서는 한 아이가 학대를 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이렇게 출동을 했는데 그 지역에 수용할 쉼터가 없어서 한밤중에 고양시까지 가서 이렇게 수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남자아이인데 여아 전용 쉼터에 맡겨지거나 그런 쉼터마저도 없어서 공동생활 가정으로 향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는 어떤지 그리고 성학대나 방임같이 어떤 유형의 학대를 당했는지에 따라서 쉼터의 유형도 이렇게 전문화돼야 된다고 강조하는데요. 근데 당장 아이 한 명 수용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세분화된 쉼터를 갖는다는 건 사실 언간생심인 거죠. 그렇죠. 네. 자,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일단은 이 쉼터가 좀 더 많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게 확실하게 좀 생각이 드는데 당장 이 쉼터가 없을 뿐더러 또 이곳에서 일할 사람도 부족한 거 아닙니까? 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예산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산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이렇게 내년 예산안 논의가 이렇게 한창인데요. 근데 당초 정부가 요구한 아동학대 예방 예산안은 원래 18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앞서 기사에 살펴봤듯이 보건복지부가 신청한 예산을 기획재정부에서 모두 이렇게 삭감한 건데요. 올해 예산이 250억 정도였으니까 오히려 올해보다도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바로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다행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면서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준인 260억 정도로 결정이 됐는데요. 보육사에 대한 처우 개선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현재 2천만 원 수준의 연봉이 다른 사회복지시설 수준인 4천만 원까지 이렇게 오르는 등의 성과는 있었는데 쉼터 설치비는 여전히 반영되지 않아서 당장 쉼터를 늘리기는 여전히 힘든 상황입니다. 뭐 미흡하게나마 좀 성과가 있긴 있었군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아동학대 관련 예산이 주는 사람 따로 있고 뭐 쓰는 사람 따로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또 뭡니까? 네, 이 부분도 이렇게 예산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돈은 모두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과 복권기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 법무부와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인데요. 결국 다른 부처의 돈을 가지고 복지부가 아동학대 관련 사업을 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필요한 만큼 예산 짜기도 어렵고 절차도 굉장히 복잡했는데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가 이걸 다시 가져와서 보건복지부 소관에 일반 회계로 전환하는 안을 이번 예산안에 이렇게 포함시켰습니다. 지난해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처음 이렇게 10,000건을 넘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런 수요에 맞게 좀 더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제발 좀 그렇게 되기를 좀 기대해 보고요. 일단 지금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떤 개선이 있긴 했지만 보호 대책만 놓고 보면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좀 걸음마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해외에는 어떤 수준이고 어떤 상황인지 좀 살펴볼까요? 네, 해외 선진국 사례를 이렇게 살펴보면 학대 아동을 이렇게 분리하고 보호하는 역할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보건부 아래 아동안전성이라는 기구를 두고 아동학대 관련 문제를 전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 정부마다 사회 서비스국이란 걸 둬서 지역 내에 공무원, 경찰, 의료, 교육, 민간기관 이렇게 모두 연계해서 학대 피해 아동이 발생한 직후에 분리 조치를 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앞선 기사에서 쉼터에서 분리 조치된 아동들에 대해서
쉼터 관계자들이 정작 아무런 권한이 없어서 행정처리에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랬죠.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분리 조치가 되면 바로 이렇게 법원에서 그 친권을 일시 정지시키고 보호기관인 후견인을 선임해서 권리를 이렇게 행사하게 합니다. 또 보호기관이나 형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이거 모두 법원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네.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부모가 찾아와서 피해를 입히는 일은 정말 걱정 안 해도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영국과 미국 모두 학대 아동을 보호하는 게 말씀하셨듯이 국가의 역할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이제서야 법령을 마련하고 이렇게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한 상황에서는 좀 명심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사실 이런 해외 사례들을 뭐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곳이 쉼터 아닙니까? 이름 그대로 그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정말 아이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기관으로 좀 발전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